사실 주옥과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넘게 가둬놓고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지금 공격만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상권 분립된 이 국가에서 너무 정치 공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언론은 헌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날을 세우고 있고, 또 법원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. 지금 1심 판결 난 거 있죠. 자, 그 판결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? 자, 1심에서 뭐 몇 년형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자, 그 판결 결과를 한번 볼까요? 1심에서 뭐 그런 말이 나왔죠. 3자 뇌물죄, 그 다음에 경제공동체. 자, 과거에 이렇게 판결 내린 적이 있었습니까? 제형 법정주의, 자, 상권 분립에 의해서 그건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일인데, 3자 뇌물죄, 아니 뭐 3자 뇌물죄라는 건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, 자, 경제공동체라고 처벌받는 전례가 있었을까요? 그런 건 법적에서 없습니다. 제형 법정주의, 그러니까 죄도 법에서 정해진 거기에 맞는 형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. 그런데 경제공동체라는 그걸 이제 그 기준을 적용한 것도 물론 잘못된 거예요. 자, 여러분, 부부지간에도 경제공동체로 남편이 사기쳤는데 부인이 처벌받는 예가 있었습니까? 또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도둑질했는데 그 부모가 처벌받는 예가 있었어요? 근데 더군다나 최순실과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인척 관계도 아닙니다. 물론 과거부터 뭐 한 10년 정도, 10년 이상 뭐 그런 뭐 인연은 있어서 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는 뭐 비교적 일반인치고는 가까이 지낸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뭐 경제공동체로 처벌을 받아요? 자, 그래놓고 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. 법정에서 처음에는 몇 번 나가셨잖아요. 그러니까 나가도 말도 안 통하고 뭐 대화는커녕하고 뭐 이상하게 막 그 정치적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 같으니까 법원은 소문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진실을 파헤치는 곳이다,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? 자, 진실을 말하는 곳이다. 그 소문만 가지고 자꾸 소문만 파헤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제 그 이후에 법정에는 안 나가시고 이제 그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재판, 올바른 재판을 하라고 투쟁을 하시는 게 그 안 나가시는 겁니다.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시고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그 가둬놓고 해도 안 되는 거는 고소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사람한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. 그런데 자, 그것도 1심에 끝나고 이제 항소도 안 했고 또 2심 끝나도 항고도 안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대법원 선고가 기다리고 있죠. 그건 왜 그렇습니까? 본인은 그걸 항소도 안 하고 니들 하려면 마음대로 해라, 재판도 아니고 이건 개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검찰에서 항고를 한 거죠. 이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. 계속. 왜?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지금 뭐 재판을 받고 뭐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걸 언론에 흘려서 지금 이 정부가 계속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정농단으로 아직도 재판 중이고 이 사람은 정말 중범죄인 것처럼 죄를 지은 것처럼 자꾸 언론에 흘리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. 그러니까 오죽하면 검찰에서 계속 그 항소를 했겠어요. 한 거는 좋아요. 자, 그럼 이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데 과연 대법원도 뭐 그렇게 판단할 것인가? 물론 어떻게 나쁘게 보면은 뭐 그건 뭐 법관 마음이겠지만, 근데 법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사회에서 보는 눈과 사회적 양식이 있는 한 그렇게 대법까지도 터무니없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. 아마 이걸 다시 이제 뭐 고등법원으로 뭐 파기환송이라 그러나요? 뭐 그런 식으로 내려보내서 다시 판단을 받게 하거나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, 이놈의 대법원 재판이 지금 시기가 1년이 넘도록 안 열리고 있잖아요.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. 자,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있고 잘못됐으면 빨리 판단을 해야죠. 판단을 뭐 그분이라고 특히 판단 빨리 할 거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반적으로 보면 6개월 이내에 뭐 대법원 선고는 나게 마련인데 1년이 넘도록 대법원은 그 사건을 전담할 판사도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어요.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.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? 계속해서 정치 언론 플레이나 해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마녀사냥을 계속하고 또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뢰를 상실하도록 이렇게 지금 언론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그건 정치 공작이죠. 이런 정치 공작이라는 게 정말 뭐 옛날에 그 뭐 지금 김대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야당 시절에 많이 써먹었죠. 정치 공작이다. 지가 뭐 박지원이 통해서 뭐 북한에 대북 지원한 건 그때 당시 $10,000인가 준 거는 사실로 드러났잖아요.
근데 그런 거 가지고도 뭐 정치 공작이다 어쩌다 막 그 쓰던 그런 말들이 이것들이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문재인 대통령이 누굽니까?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죠. 그분이 물론 비서실장으로서 뭐 얼마나 정치에 관련했는지 몰라도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어떤 권한 가지고는 이제 큰 차이가 있겠죠. 제가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은 뭐냐, 지금 어떤 이 나라를 주물르고 있는 그 386 세대 이런 사람들이 물론 머리는 좋아서 뭐 어디 대학이라도 다니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는지 몰라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던 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걸 전력으로다가 전부 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. 또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이런 언론 플레이나 또는 세월호나 이런 조작 같은 걸 계속 해가지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해준 게 386 세력이고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인데, 자, 뭐 머리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뭐 남들 공부할 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데모만 하는 사람들이 막상 지금 그때 당시에는 보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다. 자, 그러면 이 정도 민주화가 됐으면 그 사람들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자질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운동의 목적이 뭔가가 드러나는 것이죠. 다시 말해서 민주화를 빌미로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지랄을 했던 것이고 지금에서 그 성취를 한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. 자, 그러면 성취를 한 거는 좋은데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? 남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데모만 하고 뭐 어디 가서 이간질이나 시키고 이런 그런 공장이나 하고 다니다가 막상 정권을 잡아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뭐 김대중 정권 또 노무현 정권이 했던데 그거 답습하고 있잖아요. 다시 말씀드려서 제대로 경제는 제대로 못 살리고 할 줄 아는 건 없으니까 그냥 북한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. 북한에만 매달리고 퍼다주고 끌어들여서 회담 장소 만들고 찾아가서 뭐 트럼프 자리 만들고 트럼프하고 회담 자리 만들고, 트럼프가 그 북한의 그 핵을 없애지 않으면 당장 폭격을 할 것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다니는지 저 이해가 안 돼요. 제 짧은 머리는 그렇습니다. 이 트럼프 대통령도 좀 혹시 또 문재인 일당이 이렇게 보내는 어떤 내용에 현혹되지 않았나. 다시 말해서 오늘 또 무슨 뭐 회담한다고 뭐 판문점에서 또 만난다 그러는데 그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또 트럼프한테 또 얼마나 많은 돈이 건너갔을 것이며, 김정은이가 돈 안 받고 그냥 뭐 평화적인 어떤 그런 선심 쓰듯이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. 북한은 그렇잖아요. 뭐 하나 하면 어떤 거든 대가를 10배 100배 요구하는 집단입니다. 과거부터 그랬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심지어는 그 야당 지지다, 문재인 지지다 중에서도 어떤 식당 아주머니 좀 뭐 식당 가서 밥 먹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평창 올림픽 때 또 뭐 걔네들 뭐 응원단이 오고 뭐 현송월인가 뭐 그거 오고 하니까 저것들 또 돈 달라고 쳐내려오고 지랄이야. 자기네 편이 그래요. 먼저 알더라고요. 자,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선량한 국민들만 죽는 겁니다. 지금 경제 상황 여러분 말씀 안 들어도 너무나 피부로 와닿죠.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지지자들도 그래요.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북한만 먹여 살리려고 애쓴다고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함부로 우파한테 표는 안 줍니다. 자,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우파가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던 것이죠. 자,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내년이면은 또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몇 석 차이로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여당이 여소 야대 정당이 될 때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? 책임자가 누구예요? 그때 당시 당대표가 김무성 대표였죠. 자, 그때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뭐 옥새 들고 튀고 뭐 이런 행동은 안 하고 정말 고분고분하고 자기 속이 터지고 정말 망신스럽고 쪽팔리더라도 정당의 대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어디까지나 나라를 위하고 당원들을 위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.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나를 세우고 반발을 하고서 내부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안철수가 튀어나가서 제3야당을 만들어서 세력이 그 당시에 야당 세력이 분열돼 가지고 그 여당이 몰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참 엄청난 그런 상황에서도 지고 말았어요. 이 책임은 저는 김무성 대표한테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 앞으로
정치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뭐 거기에 대해 호응할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호기조차도 완전히 망쳐먹은 김무성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요. 어떻게 그런 분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당을 위해서, 나라를 위해서, 또는 이 많은 지지자들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하더라도 자기 당을 살렸어야 되는 거지, 어떻게 자기 성질 난다고 함부로 성질 부려가지고 다 망쳐놓는 게 무슨 그 정치인으로 자격이 있습니까? 저는 그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.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또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또 자한당 비난하지 말라, 뭐 대안을 세워라, 뭐 대안을 얘기하라, 이런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김무성이나 그 탄핵 찬성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좀 공천에서 좀 배제를 하고, 우리 그 자한당에 얼마나 많은 그 인재들이 많습니까? 또 지금 태극기 애국 시민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엄청난 인재들이 많이 숨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왜 사람이 없어서 뭐 공천할 사람이 없을까요? 그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께, 뭐 황 대표가 이런 뭐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고, 저희 뭐 집회를 갔다가 뭐 이렇게 유튜브라도 한번 검색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, 다시 한번 이제 간언을 드리면, 절대로 그 공천, 그 탄핵 창선파들에 대해서는 아예 공천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이 많은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우리 애국우파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러한 그 힘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말씀이 너무 길었죠. 우선 너무 지루하시니까 군가 한두 곡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군가 부탁드립니다.